그전에 시장 시절이나 도지사 시절에도 했는데 이제 일반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해 요건이 좀 여러 가지 상승되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았잖아요. 뭐 기본소득 왜 아무한테나 다 통하게 돈을 그렇게 그냥 일하는 놈도 나눠주고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개념 없는 그 기본소득에 대한 관념만 있다 보니까 오늘 진짜 우리 영인 의원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머릿속에 쏙쏙 들으시죠? 예, 앞으로 기본소득이 이제 제도화되고 지속가능한 기본소득제도의 현실적 대안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해볼 시간이 정말 찾아왔다 생각되고 다시 한번 우리 영인 의원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자연스럽게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의원님의 열띤 강연으로 시간 가는 줄 진짜 몰랐습니다. 더 오래 좀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은 분의 어떤 그런 말고 혹시나 시간 관계상 몇 분의 발언과 그리고 질의응답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해주실 분 계십니까? 계시면 한 1, 2분 정도 간결하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이재명 대표님 정치 철학인 기본소득 그걸 또 실현을 하고 또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기본소득 국민운동 경주 상임 대표를 했습니다. 그러고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래서 이 제도가 현실화되고 실행되고 그에 대한 여야 합의라든지 사회적인 그런 합의라든지 재정 문제라든지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기다 보면 되는데 점차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나가고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실질적으로 제도가 되려면, 법제가 되려면 우리 영예인 의원님이 다시 한번 국회의원에 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제가 존경하는 이재명 대표님이 차기 집권을 해야 이게 실현 가능성이 미래와 희망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의원님이 한 번 더 재선에 비례가 되실지 지역구로 나가실지 당선되기를 제가 기원을 하고 또 응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민주당에 있면서도 당이 다른 당에 왔는 것은 단지 이재명 대표님과 철학이 같다, 노선이 같다, 다른 정치인은 몰라도 기본소득만큼은 같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당과 당은 그런 또 이중대 소리들이기 때문에 기본소득만큼은 이재명 대표와 같이 한다. 이걸 제가 하겠다. 이걸 공식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제 욕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사실 이재명 대표님이랑은 지난 경기도지사 할 때부터 쭉 기본소득과 뜻을 모아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경기도에서 기본소득 박람회 같은 것들을 추진할 때 대변인으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도 정치를 하면서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하는 많은 정치인들을 만났는데요. 국민의힘에도 있고요. 정의당에도 있고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제가 만나본 많은 특히나 기성정당의 큰 정당의 정치인들 중에 이 기본소득의 전환적 의미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 저는 이재명 대표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당은 다르지만 기본소득당은 늘 열린 자세로 기본소득의 실현에 동의하는 정치세력들과 함께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함께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께서 기본소득 실현에 함께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하는 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시는 많은 분들이 다음 총선과 대선까지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저의 동료로서 너무 만나고 싶고 또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했다는 점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충분한 답변 되셨죠? 예, 다음 또 프랑스 혁명 이후에 천부 인권 사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에 대한 권리는 하늘에서 준 거지 누가 왕이 준 게 아니라는 거. 그런데 헌법에 생명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명권, 환경권 들어가 있는데 경제적 기본권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인간이 유지해야 할 기본적인 소득이 있어야 되는 것이 헌법에 명문화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왜냐하면 인간을 만든 것이 천부인권 사상이라면 그 사람이 존재하기 도와주는 것도 정치적 권리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 더 궁금한 게 뭐냐면 헌법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진보에 대한 개념이 저도 이제까지는 어쨌든 시장경제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과 자본의 관계, 그 모순적 관계 때문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졌고 노동조합의 정치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와 민중들의 권익을 옹호해 나가는 방법, 그것이 이제 진보의 큰 개념이었는데 앞으로 국가적으로 기본소득이 활성화되면 진보의 개념이 약간 바뀌는 거죠. 어떻게든 생명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헌법이 보장되고 그래서 민초들과 약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론이 진보의 개념으로 기본소득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현재의 기본소득당과 우리 용인 의원님께서 노동조합과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토론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헌법에 이미 34조 1항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에 2017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개헌 논의를 좀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기본소득을 헌법적 권리로 집어넣자라는 제안을 하는 국민 기본소득 운동본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활동을 개헌 논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헌 앞으로 개헌 논의가 진행이 된다면 그런 논의도 필요하고 또 개헌까지 가지 않더라도 헌법상에 이미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이라는 것이 사실 근대 이후에 모든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회의 원칙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도 일하는 사람들만 시민으로 인정을 하고 또 일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복지제도들을 다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보험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거잖아요. 보험료를 내고 그리고 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녀적 복지제도를 세팅을 한 거고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러면 어땠느냐 거기서도 노동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 그래서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교화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헌법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개헌 운동을 할 때 기본소득의 권리로 이제 개헌에 넣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의 의무를 헌법에서 삭제하자라는 이제 제안을 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의 의무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딱 두 군데 있었습니다. 어딜까요? 소리 안 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입니다. 박정희 정부에서 만들었던 헌법에 이제 노동의 의무가 이제 들어가게 된 거라고 하고 소련에서 이제 노동의 의무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좌우를 막론하고 이 노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때 이후에 중요한 사회적 원칙으로 작동했는가 여기엔 좌우가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과 기본소득단은 이 어떤 근대적인 사회적 대학, 근대적인 사회적 원칙이 이제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소득단 그런 제안을 드리고 있고 기본소득이라는 정책과 아이디어도 저는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실제로 노동이 신성한 것이라고 하지만 저는 노동이 신성한 것이 아니라 노동하는 인간이 존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노동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존엄이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의 태제가 전환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더 이상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회로 우리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기술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일자리를 기계와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있는 사회에서 이제는 어디 가서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상황, 아니면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아주 저임금의 불안정 일자리가 대다수이고 소수의 이 인공지능을 설계하거나 기계를 설계하는 그런 고급 인력들 있잖아요. 그런 일자리들로 양극화되어 버리는 사회에서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노동을 대체할 새로운 사회계약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새로운 사회계약의 측면에서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그냥 여러 복지정책 중 하나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대전환, 거대한 전환의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간의 정성이라는 것은 진짜 어떤 뭐 노동이나 일할 수보다도 우위에 있습니다. 있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영세민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지만 사회적 약자나 취약층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다 그 도움의 손길을 할 수가 없습니다. TV에 보시면 뭐 세모드가 정말 생활고의 시나리오나 자살하고 죽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그런 도움의 손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 공평하게 기본소득이 완전히 주어진다면 특수한 그런 부분들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한번 예. 먼저 드신 분요. 나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정치적인 얘기보다는 저는 기본소득에 대한 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의견을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기본소득을 모델로 하는 그런 국가가 혹시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연령별로 기본소득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국가적 차원에서는 아직은 없지만 한 가지를 꼽자면 스위스가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탄소세를 걷습니다. 탄소세는 이제 기본소득을 하기 위한 재원은 아니고 저도 이제 국회에 지금 현재 관련 법안을 발의를 해놨는데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잖아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탄소세를 도입하는 겁니다. 근데 탄소세를 도입하면 부자들보다는 저소득층에게 더 부담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폭염에 쪽방촌 사는 분들에게 기본적인 선풍기라거나 에어컨을 트는 것은 생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전기 사용량에 더 세금을 많이 붙인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분들은 생존에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이재용 삼성회장 같은 사람들은 탄소세를 더 냈다고 해서 에어컨을 못 틀고 이런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역질적이다.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랑 탄소세를 이제 결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탄소세 세수를 걷어서 모든 그 스위스 국민들한테 동등하게 나누어 주는데요. 그래서 탄소세가 전 세계적으로 도입됐다가 이런 그 저소득층 부담 때문에 도입됐다가 없을 나라도 있고요. 프랑스 같은 데서는 노란 조끼 시위 기억하시나요? 노동자들 막 나와서 반대하고 시위하잖아요. 근데 스위스에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이랑 연결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오히려 이제는 그 난방뿐만 아니라 자동차 연료 이런 데도 좀 확대해 나가자. 국민들이 오히려 이렇게 좋은 반응들을 얻고 있고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에도 효과가 있다. 두 가지 토끼를 다 잡는다라는 좋은 사례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제 알래스카가 있습니다. 알래스카에서는 서부가라는 그 지역이지 않습니까? 여기 서부에서 석유를 팔아서 벌어들이는 돈을 알래스카 연구 배당 기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윤을 1년에 한 번씩 알래스카 주민들한테 배당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게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꽤 많죠. 1,000만 원씩 배당을 하고 있는 게 좀 큰 규모의 지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례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폭넓게 기본소득을 수행하고 있는 나라를 누구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경기도
생각이 들고 연령별 적용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이제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시행이 되고 있죠. 이게 이제 그 7살 아기들한테 이제 소득 조건 없이 다 지급을 하는 거고, 저도 이제 27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제가 아니라 주 양육자인 저희 남편 통장에 다 들어가긴 하지만 네, 그게 이제 어떤 아동 기본소득의 하나의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현되진 않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기초노령연금 소득 제한 없앱니다. 그게 이제 실현이 되면 노인 기본소득이 되는 거죠. 기초노령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소득 제한이 없이 주겠다는 점. 그래서 그런 방안들, 그리고 이제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 같은 방식이 있을 텐데요. 기본소득 확대 전략을 크게 나누자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연령별로 시작해서 이 연령을 늘려나가자. 예를 들면 청년 기본소득 30만 원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청년, 아동, 노인, 그 다음에 중장년층까지 늘려나가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전 국민으로 똑같은 금액이라는 똑같은 총액 재원이더라도 전 국민으로 시작하자. 그래서 금액을 늘려나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후자에 좀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한테 주던 걸 중장년층한테 주자라는 걸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것보다 전국민 100만 원씩 주던 걸 전국민 200만 원으로 늘리자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훨씬 더 정치적으로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합의하고 앞으로의 현실화 전략을 중앙정치 차원에서 고민할 때 좀 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지난 대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의 그 대통령 선거 경선 당시의 공약이 연간 100만 원 모델이었는데요. 저는 사실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어요. 사실 청년 기본소득 정도 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전국민 100만 원 기본소득 모델을 들고 나오셔가지고 그 기자회견을 보면 제가 되게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가 제안드린 두 가지 전략을 통해서 기본소득 진영이 중앙정부에 권력을 주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현실을 해나갈 건지에 있어서 그런 논의들도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또 묻고 싶은 얘기도 있고 하실 텐데 딱 한 번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강연 마지막 부분에 그 모두를 위한 혁신적 공공투자를 통해서 인프라 수익을 배당하는 정책, 이런 것이 위에서부터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안하셨는데, 사실 최근에 보면 그 AI 엔진과 같은 공유 인프라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어찌 보면 초국가적 연합이라든지 아니면 거대 국가라든지 아니면 초거대 기업을 통한 그러한 독점적인 기술 투자 같은 것들이 국가 차원에서의 것들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물론 이러한 경제적인 것들이 어디에 종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들을 다 주도적으로 가져갈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정도의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이고. 물론 이제 초가 기업들, 굉장히 거대한 5대 기업들이 다 플랫폼 기업들이잖아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 전 세계 5대 총은행인데 기업인데, 이런 국가들이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것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전략을 고민할 때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뭔가 계속 역할을 하는 걸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혹은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따라잡기 위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건데, 사실 그런 기업들이 저는 그 기업들만의 노력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 지금처럼 성장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이라는 지금의 어떤 극한의 혁신을 보여주는 이 기술은 미국 나사랑 그 국방부에서 본인들이 이제 우주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경쟁을 하면서 발전을 시킨 게 인터넷이고, 그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확대되었던 과정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역할을 국가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 기업들이 어느 기업들이 어떻게 살아남는지는 지켜봐야 하고, 우리가
그 과정은 또 별도로 이야기해야겠지만 국가가 인내 자본으로서 그 기업들이 성공하기 위한 대대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래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공 혁신 투자, 대규모 혁신 투자를 통해서 미래 투자 국가로 나아가자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저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 것과 동시에 실제로 미국과 중국도 그렇게 가고 있다. 국가 운영 방식이 그렇게 좀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IRA 감축법 같은 것들 때문에 이제 한국의 전기차가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이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을 이제 그냥 단순히 기술 경쟁이 아니라 안보에 대한 위협까지 같이 결부시키면서 이 보호구역의 추세, 블록화 추세를 뚜렷하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최근에는 좀 이 톤을 좀 다운시키기도 하고 미국과 중국이 무작정 충돌로 달려간다는 것은 조금 톤다운이 되고 있는 중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런 국면들 속에서 대한민국이 디지털 전환이나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을 뒤처지지 않고 선도할 수 있는 국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야 국가 경쟁력이 후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속에서 지금처럼 무조건 미국과의 한미일 그 가치 외교 좋아 빠르게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이해관계를 중심에 두고 현명한 상업적 그리고 외교적 선택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국민의힘과 이 민주개혁 진영의 차이점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거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잖아요. 실제로 경제적으로 보면 최근에 수출 적자들이 다 대중무역에서 발생하는데 전혀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안들, 이런 국제적인 정세들이나 지정학적, 지경학적인 고민들을 했을 때도 저는 이런 전략들을 좀 논의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스케줄이 워낙 빡빡한 스케줄 속에서 이 시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간상 예상 맞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면은 몇 마디 제가 광고 말씀 좀 드리고 사진 촬영 좀 하고 그렇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두 분 내가 소개를 못 드려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의 손정모 부위원장 인사 간단하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청년위원장을 맡고 계신 경북도당의 김기현 위원장, 감사합니다. 오늘 8월 23일부터 8월 26일까지 서울 이화여대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소득인데 또 그 세계 대회가 열립니다. 오늘 자리가 많이 아쉬운 분들께서는 꼭 참석하셔서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그리고 포항 여성계 사무국장님 어디에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용리인과 함께하는 기본사회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 앞에 가게서는 기관지가 있습니다. 인커밍이라는 기관지인데요. 숫자가 많지는 않고